사실 더 유명한 고골의 대표 단편 소설은 바로 외투죠. 외투는 세계 문학사에서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와 함께 세계 3대 단편 소설을 꼽힙니다. 아주 훌륭한 단편 소설로 극찬을 받는데요. 이 작품도 그 기본 얼개, 기본 줄거리는 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분서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대상이 제목에 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투죠. 예. 그런데 그 소설의 기본적인 정조는 코와 아주 다릅니다. 코는 환상 문학의 뭔가 이렇게 코미디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외투는 많이 다릅니다. 그 점은 바로 주인공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카키에비치라는 좀 이상한 이름, 러시아어로도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이 사람의 관등이 중요합니다. 관등이 만년구등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의 주인공은 8등관이었는데 엄청나게 우쭐거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등 차이가 하나인데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관등 체계가 14등관인데요. 그중에 9등관이냐 8등관이냐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8등관 이내로 진입을 해야지만 이 귀족이라는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8등관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외투의 주인공은 만년구등관, 그러니까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생 말단 관리로 그냥 지내다가 은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은 꿈도 못 꾸고요. 박봉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서민의 아주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19세기 문학을 보면요. 만년구등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바로 도시 빈민의 대표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에도 만년구등관이 꽤 나오고요. 그래서 만년구등관이라는 거는 사실 그 표현 자체 하나만으로 벌써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사회적인 약자로 괄시받는 사람의 대표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별 불평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읽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부터 정말 웃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카키에비치라는 이름이 붙게 된 연유도 소설 앞쪽에 좀 길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카키에비치였다. 아마 독자들에게 이름이 약간 이상하고 진기하게 여겨지겠지만 일부러 그런 이름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결국엔 그렇게 된 것이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카키에비치는 3월 23일 저녁 무렵에 태어났다.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관리의 아내로서 마음씨가 아주 착한 여자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다. 산모에게 새 이름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 모키나 소씨로 부르든지 아니면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호즈 다자트라고 부르라는 것이었다. 산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싫어요 라고 말했다. 무슨 이름들이 다 그 모양이람? 산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달력을 한 장 넘겼다. 아이고, 무슨 이름들이 다 그래.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네. 바라다트나 바루흐라면 또 모르지만 트리필리와 바라시라니. 달력을 또 한 장 넘겼다. 파스시카히와 바흐티시. 이젠 더 볼 것도 없어요. 산모가 말했다. 그의 운명이 그런가 보군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아카키였으니 아들도 똑같이 아카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아카키에비치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아기는 울어버렸고 마치 구국관리가 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모든 일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고골이 이런 데 아주 능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청각적인 효과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름을 아주 많이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카키 아카케비치죠. 근데 아카키 아카케비치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년 구등관이고 관청에서 일하는 말단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관청에서 하는 일은 정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없는 직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문명에 여러 가지 이기가 있어서 뭐 컴퓨터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복사기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막 날림으로 쓴 글이 있으면 누군가가 말단 관리가 깨끗하게 잘 알아볼 수 있게 다시 정리해서 써야 되죠. 아카키 아카케비치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창조적인 일이 아니죠. 아카키 아카케비치는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정서의 기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열성적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니, 그는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정서하는 일에서 그는 다양하고 즐거운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즐거움은 그의 얼굴에도 나타났다.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글자도 있었다. 일을 하다가 그 글자를 대하면 너무나 기뻐서 미소를 짓고 윙크를 하면서 입으로 글자들을 불러보곤 했다. 그 때문에 그가 깃털펜으로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를 그의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본다면 자신도 놀랄 일이겠지만 5급지책을 하사할 만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동료들의 독서를 빌린다면 허름한 제복단추와 치질뿐이었다. 고골다운 이야기 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민을 자아내게 하다가 뒤에 가서 비틀어버리죠. 그렇게 애정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지만 아카키 아카케비치가 얻은 것은 허름한 제복단추와 치질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애정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상관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을 맡겨볼까 하고 그냥 베껴쓰기가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내용을 덧붙이는 일을 맡겨봅니다. 그랬더니 아카키 아카케비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전을 하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합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년인데도 승진 길은 아예 막혀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조용히 소심하게 살아가는 도시 소시민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괄시도 많이 받죠. 동료들이 놀림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괴롭히고 그렇지만 아주 온순한 아카키 아카케비치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어떨 때는 이제 동료들이 막 팔까지 막 툭툭 쳐가면서 놀려대서 그 정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뭐 소심하게 한번 저항도 해보죠. 젊은 관리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의 면전에서 그에 대해 꾸며낸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의 집주인인 70살 먹은 노파까지 등장시켜 그가 노파에게 맞고 산다고 말하거나 언제 노파하고 결혼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눈이 내린다며 종이 부스러기를 그의 머리 위에 흩뿌리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글을 쓰는데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다. 농담이 도를 너무 넘어 지나치게 그의 팔을 건드리며 이를 방해하면 그제서야 날 좀 내버려 둬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단어들과 목소리에는 어떤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날 좀 내버려둬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나도 당신의 형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핵심적인 이 문장을 통해서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 평론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이런 도시 소시민이 본인의 목소리로 뭔가 저항의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난하고 사회에서 괄시받는 약자도 사실은 우리와 형제다. 이런 말을 그 소설에서 대하면서 소설에서 접하면서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골의 또 메시지라고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휴머니즘, 어떤 인도주의적인 요소를 읽어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은 아닌 거죠. 뭐 걸작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제목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투죠. 외투. 예, 왜 외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외투가 이 주인공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다시 한번 또 러시아 문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대가 페테르부르크죠. 페테르부르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북위 59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북방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혹한의 겨울이 몇 달이고 지속되는 곳이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비싸죠. 예, 그래서 이런 소시민인 아카키 아카키비치가 제대로 된 외투를 사기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허름한 외투를 몇 년이고 좀 이제 낡으면 어떻게든 기워 입고 이런 식으로 근근히 버텼는데요. 어느 순간 자기의 단골 재봉사가 선언합니다. 더 이상 못 끼워. 이거 이러다가 그냥 다 이거 산산조각 나. 그러니까 새로운 외투를 맞추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키 아카키비치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수선을 해볼까 궁리를 해보지만 재봉사가 선언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다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가격을 할인받아서 제대로 된 외투를 장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또 고골다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투를 사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 저녁 식사를 굶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간식 모두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밤에는 양초를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도 보통 한 10번 맡길 걸 한 5번 맡기는 식으로 수도세도 절약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걸어 다닐 때 까치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 밑창에 달린 걸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역시 그래도 그 거금을 모으기는 좀 부족하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상치 않았던 보너스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금을 마련해서 외투를 장만하는데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외투 하루 입고 강탈당합니다. 외투를 도둑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아카키 아카키비치가 아까 코의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경찰서 찾아가고 또 뭐 유력 인사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 이제 그 외투의 의미는 이 사람에게 그런데 단순히 혹한을 버틸 수 있는 의복, 그게 아닙니다. 이 아카키비치에게 외투가 어떤 의미인지는 바로 이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런 내핍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지더니 어느덧 순조롭게 되었다. 나중엔 저녁을 굶는 것이 완전히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 대신에 미래의 외투에 대한 끝없는 이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정신적인 포만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 자신의 존재는 보다 완전해진 것 같았고 마치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으며 혼자가 아니라 일생을 함께하기로 한 마음에 맞는 유쾌한 삶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다. 그 동반자란 다름이 아니라 두꺼운 솜과 해지지 않는 튼튼한 안감을 댄 외투였던 것이다.